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리학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해외 콤비 두 분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아주 강력한 키워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중도 보수라는 단어인데요. 오로지 이 진보로 어떻게 살림을 하냐.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 논쟁에 대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이 중도보수 발언, 우리 먼저 정은혜 전 의원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 솔직히 어떻습니까? 일단 당내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의견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거나 전폭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냥 다양한 지금 의견들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 자체가 굉장히 지금 상황에 타이밍 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 때문에 모든 뉴스가 거기로 지금 몰려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정책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쟁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1955년 창당할 때부터 중도적 국민정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발언했던 것들을 보시면 우리 당이 자유시장을 지지하고 서민의 이익을 대변한다. 대중정당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도우파다. 이런 발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과거 민주당에서 내려왔던 말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왜 문제가 되느냐.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너무 극우 세력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너무나 극단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얘기를 했더니 너희가 왜 우리 것을 뺏어가느냐, 약간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통합과 화합과 협력이라고 봤을 때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 진보 보수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언급이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맹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장 전입 아니냐, 영혼이 없는 C급 짝퉁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차라리 입당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이 보수 자리, 중도 보수 자리 뺏길까 봐 불안해서 그러는 거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당이 볼 때 이거 어떻습니까? 일단 이게 그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서 이게 믿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일단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입법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민주당이 취했던 그런 포지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반도체 특별법에서도 그 52시간 근로시간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그것은 그 기업 측과 그리고 근로자 측이 양쪽 다 원하고 있습니다.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그 민주노총이라는 그런 특정한 집단의 그런 강력한 요구로 인해서 이거 통과도 못 시켜주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한시적으로 10년을 3년으로 줄이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는데도 그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보자면 그 민생회복지원금, 그거 오늘 갤럽 조사에 보면 국민의 55%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것은 이렇게 해봤자 결국엔 물가만 상승되고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를, 그런 포퓰리즘의 그런 정책일 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층들에게만 소구하기 위해서 이걸 포기를 못하고 이름만 바꿔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연금개혁 관련해서도 이제 구조개혁까지 없으면 모수개혁은 해봤자 겨우 그 고갈 시점을 6년, 7년 미루는 것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이 받아가야 되는 사람들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 늘리는데 지금 그게 가장 지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미래 세대 앞으로 계속 내야 될 청년들 입장에서는 1인당 1억 5천씩 더 내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지금 45% 소득 대체율을 하면요. 지금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좋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자식들한테 내 자식이라면 1억 5천씩 더 내서 지금 내가 당장 용돈 더 받겠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걸 합의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말로 중도 보수, 보수의 가치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은 따를 수 없고,
의지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할 능력도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정책도 그렇고 반대했었던 법안들도 그렇고 중도 보수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우리가 진보와 보수에 대한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보와 보수는 둘 다 시대를 나아가는 것은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정성을 지키고 현실에 좀 서서히 법과 규칙을 지켜가면서 변화하자는 것이고, 진보 같은 경우는 뭐 개혁과 혁신 이런 약간 좀 급진하는 성향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상황에서 진보냐 보수냐의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전 세계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지금 12.3 불법 계엄이라는 그 특수한 상황이 있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경제가 파탄나고 민생이 파탄났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변화하겠다, 조금 더 실용주의 노선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그렇게 극복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기업을 살리는 데 일조를 했고요.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진보적이었던 사상과 또 보수적이었던 그런 경제정책이 혼합해서 극복했던 예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경제적인 위기였지만 지금 정치적인 위기로 경제적인 위기까지 더해져 있는 상황에서 저는 합리적 보수를 포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좀 묻고 싶은데, 국민의힘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지금 헌법 파괴를 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폭력을 사주하고 법원을 압박하고 이제는 뭐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까지 지지를 하고 같이 퍼날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극단적으로 처해지는 극우로밖에 보여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한 보수가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흑과 백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네. 무지개색도 있고 회색도 있다. 왜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국민을 바라보고 대중과 서민들을 위해 나아가는 정책을 표방하기 위해서 중도적 보수라는 용어를 썼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이 중도 보수를 포괄하고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발언들 나오고 있습니다. 좀 반박하시겠습니까? 네, 방금 전에 있었던 이야기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국민의힘이 안정을 추구하고 지금 뭐 먹고 사는데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 그 실용주의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비해서 지금 하는 그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예를 든 거죠. 지금 그 보수적인 가치라는 것은 기업에게 자율과 창의를 주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경제를 우상향시켜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이 반도체 특별법 하나 지금 통과를 못 시키면서 어떻게 기업의 성장과 자유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싶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당도 뼈 아프게 느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빌미를 주었죠. 그 틈을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중도 보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당을 우리 당의 영역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확장하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금 탄핵과 계엄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그러한 탄핵에 반대하는 그 기세로 결집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자 갤럽 조사에 봤을 때 그 중도층들이 그 지난주하고 일주일 만에 중도층이 거의 15% 정도 우리 당 지지를 철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주에 우리 당 지지율이 32%, 민주당이 37%였다면 5% 차이였는데 이번에 20%로 벌어졌어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뼈아프게 자성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보수의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근본적인 가치, 그 부분에 대해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이 민주당 측에서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이 중원을 공략하기 위해서, 깃발을 꽂기 위해서 나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처럼 여야의 중도 보수 공방을 중원의 쟁탈전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김혜란 전 대변인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여당 측에서도 이 중도층의 마음을 뺏는 것이라면은 여당 측에서는 어떤 공략법이 있을지 좀 들어볼까요? 네, 아까 지난번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 보수의 근본 가치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선택한 데서 오는, 그리고 법치, 또 기업의 자유가 창의를 존중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우상향시켜야지 당장 분배하고 이렇게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해서는 네. 안 된다는 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 수밖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측에서는 좀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네, 중도층의 마음을 좀 표심을 얻을 만한. 네,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한 것이 네. ABC 산업 육성입니다. ABC, 네. 네, A는 이제 인공지능 AI고요. B는 바이오이고요. F가 G까지 있었나요? 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이제 컬처가 있었죠. 네. 그래서 ABC, 그래서 육성해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민간 기업이나 그런 일반 사기업들의 기업 경쟁력을 높여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라는 것이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선 때 분명히 보수지만 진보 쪽으로 클릭을 했습니다. 그때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 경제 민주화를 얘기했던 게 바로 그때의 새누리당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어떤 정책이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한 것이고, 저도 그 대변인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 우리가 분배와 이런 공정 같은 걸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성장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것이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죠. 그런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짧게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 당은 이제 중도 보수층의 그 이익까지 대변하는 그런 포괄 정당이 되겠다라고 지금 할 때에는 사실 또 한 가지 그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가 되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사당은 아닐 겁니다. 네, 지금 당장 당 내에서도 오늘자로 그 임종석 전 실장이 네,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 아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걸 이렇게 허용하고 나면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계속 양보를 요구받을 것이다. 이견이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다 어떻게 그거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당에 충분한 공감대와 이해가 있지 않고서는 혼자 그냥 천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이 혼자서 민주당을 중도보수 정당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능력이 없을 거라는 점에서 네. 지금 야당의 숙제까지 꼬집어 주셨는데, 자, 다음 질문은 여야 이렇게 한 분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당 측에서도 지금 좀 차별화와 통합이 필요한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당부터 보면요,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이 여권 잠룡들이 불법 개헌 반대, 그리고 지방분권 개헌, 노동개혁 등을 내세워서 지금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탄핵 정국에서 이 여권의 잠룡들이 민심을 얻을 수 있는 키워드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되어야 할까요? 네. 지금 사실 그 계엄이 있었던 그 날이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는 가장 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았던 순간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주의가 가장 위협받고 있었던 순간에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되는 그런 지도자는 도대체 민주주의가 왜 가장 중요하고 이게 왜 최우선 돼야 되는지 이것을 자기 스스로가 뚜렷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지만 그걸 몸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솔선수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로남불이라는 그 비난에 직면하고 정권을 잃었죠. 네, 그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온다면 그것은 그날 그 위헌 위법인 계엄으로 인하여 우리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죄과가 인정이 되어서 아마 우리가 조기 대선을 맞게 되는 순간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앞으로는 이러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협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을 약속할 수 있는,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민심을 얻을 수가 있다. 네. 그러한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인해서 재판을 많이 받고 있고, 또 3심 재판이 언제 선고되느냐에 따라서 피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 그런 민주당의 그 이재명 당대표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당선되었을 경우에 지금 당장 토론회에 가서도
헌법 84조가 대통령의 그 불소추 특권이 자기 재판을 중단시켜 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강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시국에 다시 한번 이런 지도자가 등장했을 때에는 끊임없이 다시 한번 법치가 흔들리고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예, 저는 그런 후보는 자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질문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연달아서 공격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차별화도 그렇지만 통합 행보에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합리적인 보수도 우리가 포용해야 한다 이 말이 나온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이준석 의원 이렇게 연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비명뿐 아니라 비명도 비명이지만 지금 보수와의 연대 이야기가 좀 먼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탄핵에 찬성을 했고 그리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DJP 연합 대연정을 김대중 대통령도 DJP 연합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대연정을 실현하자고 또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시대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위치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과정 속에서 진보냐 보수냐라기보다는 정말 구구가 아닌 합리적인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지는 두려움도 굉장히 크고요. 가장 큰 게 불안함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 불안함 속에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혁신을 외치고 개혁을 외칠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조금 더 안정되고 성장되는 분위기에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냐. 그게 네.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탄핵 심판은 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른바 중대한 결심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게 막판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일각의 주장이 있는데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25일에 최종 변론 이후에 3월 중순에 선고가 나올 거란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직 그 최종 변론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73일간 11차례 이어진 변론길에 대한 총평을 두 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은혜 전 의원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오히려 이번 그 심판 그 변론 기일을 통해서 이미 드러난 사실 그리고 거짓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법부와 국민까지 우롱하고 있다는 것들을 실시간 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긴 시간 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기 너무 쉽게 그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저는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야 할 것이 12.3 계엄령이 정당했느냐 정당하지 않았느냐라는 측면인데 그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뭐 질서 유지를 위한 상징적 계엄이었다. 계몽령이었다. 나중에는 뭐 박수를 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는데 사실은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 헬기가 착륙을 하고 군합발로 국회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습니다. 이 장면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고 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휘두르고 근간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그런 범죄의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나오게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유의미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최종 변론이 있으면 네. 아마도 25일이고 그 뒤에 2주 뒤 정도 되면 3월 11일입니다. 그때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과거에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도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이 인용됐을 때 바로 60일 내에 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질 것이고 근데 날짜가 보니까 한 5월 7일 정도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5월 7일은 또 어린이날과 이렇게 또 연휴가 있는 기간입니다. 네. 그렇다면 원래 그 헌법상으로 다음 주로 연기가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5월 14일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5월 7일 전인 4월 30일 정도에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굉장히 기간이 짧습니다. 60일인데 그렇다면 선거 기간을 또 제외했을 때는 양당에서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기간이 한 경선 기간이 20일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는 있지만 이 과정들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셨고 아마도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 결정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이번에 변론 기일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상하신 일정까지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과정 좀 어떻게 보셨는지 김혜란 전 대변인께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절차적으로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헌법 질서를 빨리 회복시켜야 된다는 그런 소명 의식으로 좀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했었던 측면도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고 뭐 역사적인 그런 재판인데 좀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느낌, 그리고 편파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사실 그 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탐지해야 되는 그런 내용적으로는 주요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들이 대부분 이루어졌고, 또 그 증언들의 증언을 이제 그 신빙성을 다투는, 탄핵하는 그런 절차도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또 사소한 오류 이외에 또 다수의 물증과 또 진술들이 많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실체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그때 그 재판 후에 있을 사회적인 혼란이라든지 또 사법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마지막 최후 기일까지 절차의 공정을 다해줄 것을 그렇게 바랍니다. 과연 이 최종 변론 이후에 선고까지 이제 헌재 시간이 남아 있는데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여론의 향방이 좀 어디로 향할지 두 분께 이제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결정 나오고 또 여론 민심은 어떻게 흘러갈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변인님께서 이번에 너무 탄핵 절차가 졸속이고 편파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졸속이 아닙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도 한 90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 거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평행 이론이라고 싶을 정도로 거의 날짜까지 좀 비슷한 3월, 5월, 12월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졸속 한 것이 아니라 절차에 맞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편파라고 해서 뭐 헌법재판관까지 공격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믿고 있는 사법부는 저는 정당한 판결을 내릴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저는 국민의힘에게 조금 조언을 하고 싶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탄핵 이후에 국민들의 질타를 분명히 하실 거고, 그럴 때 그 질타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을 해서 저는 국민의힘도 어떻게 보면 저는 양날개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 그리고 어떤 정당들이 분명히 카운터파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민주주의인 것인데,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주의가 파괴가 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에 대해 동조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대한민국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탄핵 선고가 끝나고 나면 이제 좀 평화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좀 안정될 아니, 오히려 것이다,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했기 것이다. 때문에 국민의힘에게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지금 탄핵 반대 집회들도 너무나 크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탄핵을 인정하지 않고 또 국민의힘에서 또한 뭐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퍼지게 되면서 더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저는 지금부터 좀 조심하고 국민들의 그 질타와 그런 또 국민의힘이 반성하는 모습을 저는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다음에도 저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보수를 지지하지만 그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하고, 또 그러한 그 위헌 위법의 계엄으로 인하여 헌정 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부정 선거는 없다고 믿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달려가는 이 상황이 사실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수당으로서 법치를 수호하고 또 사실과 이런 법에 근거한 그런 법질서를 수호하는 것, 이것은 우리 보수의 근본 가치입니다. 네, 저는 결국에는 이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충격을 결국에는 수습하고 다시 단합된 모습으로 당이 다시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이런 국민적 혼란을 수습하는 데 여야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